그 아침의 시 읽기와 쓰기 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나 지금 아침에 대해서 써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화가라면 아침에 대해서 무엇을 그릴까? 그렇지 않겠어요? 화가나 시인이나 어차피 감동적인 것,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하나는 색깔로 그리고 하나는 문자로 그리는 것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나는 봄에 대해서 써야겠다. 나는 여름에 대해서 쓰겠다. 나 아침에 저녁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쓰겠다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내가 화가라면 나는 아침에 대해서 무엇을 그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화가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그릴까? 동토는 햇살을 그릴까? 아니야. 저녁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어떤 빛에 대해서 쓸까? 아니야. 희망에 대해서일까? 어둠과 밝음, 변화에 대해서 쓸까? 그 시끄러운, 조용했다가 시끄러운 삶에 대해서 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럼 자기가 느낀 가장 감동적인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쓴다. 화가라면 내가 무엇을 쓸까? 무엇을 그릴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신혜림의 아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은유로 써가면서 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 신혜림 새벽이 하얀 모습으로 두드리고 햇살의 입맞춤으로 참에서 대하는 대지 부산스럽지만 나들이를 꿈꾸며 이슬로 세수하는 꽃들 방울 세운 겨울을 지치지도 않는다. 배부른 바람 안개를 걷어들이며 눈부시게 하루의 문을 연다. 네. 자, 보세요. 이 사람, 이제 신혜림은 아침을 어떻게 그렸나를 보는 것이죠. 새벽이, 주어입니다. 새벽이 하얀 모습으로 문 두드리면, 새벽이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문 두드린다, 이 의미인데 하나의 은유죠. 새벽이 하얀 모습으로 문 두드리면, 그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요, 창문이 훤하게 햇빛이 비치죠. 이 모습을 새벽이 하얀 모습으로 문 두드리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창문이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을 이 사람은 하얀 모습으로 문 두드리면이라는 말로 은유 바꿨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창문에 새벽빛이 창문을 훤히 비치면 그럼 그냥 사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하얀 모습으로 문 두드리면 그럼 바꿨잖아요. 은유로. 서술어는 서술어야. 무엇이 무엇이다. 새벽이 어떠한 새벽이 하얀 모습으로 문 두드리면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새벽이 훤한 빛으로 비춰주면, 창을 비춰주면 햇살의 입맞춤으로 잠에서 깨어난 대지는 부산스럽기만 하다. 햇살의 입맞춤, 햇살이 땅바닥에 비추는 것을 입맞춤이라고 바꾼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은유가 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난 대지, 이것도 대낮으로 밝아진 것을 잠에서 깼다.
밤이 아침이 되는 것을 잠에서 깼다고 바꾼 거예요. 부산스럽기만 하다. 나들이를 꿈꾸며 이슬로 세수하는 꽃들. 이것도 그렇죠. 이슬을 먹었는데 이슬로 세수했다. 그건 세수했다는 말로 할 수 있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밤을 새운 겨울물 지치지도 않는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배부른 바람, 안개를 걷어들이며, 그래서 배부른 바람이라고 이제 좀 말을 은유화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배불러요? 예, 이것도 일종의 은유입니다. 안개를 걷어들이며 눈부시게 하루의 문을 연다. 바람이 그 눈부시게 하루의 문을 연다. 그래서 결국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문을 연다. 처음에는 새벽이 문을 두드리면 마지막에는 문을 연다로 마무리 졌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화류법 형식으로 썼죠. 자, 그러면 다음 아침 이미지라고 하는 것으로 박남수 시인의 한번 작품을 볼까요? 아침 이미지 박남수.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새벽은 세상은 개벽을 한다. 네. 이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네, 무슨,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일 내가 화가 나면 아침을 어떻게 스케치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스케치하는 방법을 봅시다. 어둠은 밤이 이제 아침이 됐어요. 밤에는 새도 안 보이고, 돌도 안 보이고, 꽃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새 소리도 들리고, 또 돌도 보이고, 또 꽃도 보여요. 그럴 때 이걸 뭐라고 쓸까? 어둠이 그것을 낳았다고, 잉태해서 탄생시켰다. 그래서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새를 낳고 돌을, 아까 이걸 확장문으로 못하고 동이라는 것들을 반복시켜서 확장문입니다. 어둠은 새를 낳고 했지만 이것은 뭐예요? 새벽이 되니까 이제 어둠이 지나니까 새벽이 되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또 돌도 보이고 또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하는 것을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이렇게 탄생으로 바꿨어요. 이게 은유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아침이 어떤 이미지로 자기한테 느껴지느냐? 마치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 것과 같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을 좀 추상적으로 말한 거죠. 어둠은 말이요, 모든 물건들을 돌려주지만 얻을 때는 지가 가지고 있다가 다 놓아준다는 것이죠.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네, 어둠은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네, 결국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그걸 굴복이라고 해요. 유식하게 썼지만 별거 아니에요. 어둠은 물러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모든 사물을 포기하고 물러갔다. 그런 얘기죠.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물건들은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그때부터는 생활이 시작되죠.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네, 그 모든 만물들이 막 열심히 이렇게 생기나게 움직이는. 그래서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 천지개벽, 세상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다시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에서요 가장 이미지가 선명하게 또 아주 정말 멋있게 드러낸 곳은 이 시에서 어딜까요? 가장 여러분들 인상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요 한마디예요. 결국 아침에서 느끼는 가장 신선한 이미지입니다. 그 뒤에는 좀 유식하게 쓴 것들입니다. 좀 추상적으로 쓴 것들이죠. 물론 그 밑에 이제 유식하게 추상적으로 쓴 것들이 의미는 깊어요. 그러나 느낌은 약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침이면 세상을 개벽을 한다. 멋있는 말이죠. 자, 그럼 다시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아침, 홍문교회 아침을 볼까요? 아침, 홍문표. 예. 달빛에 허기진 산들이 뿌연 새벽 바다를 헤매고 있다. 태양의 입김이 밤의 능선을 사르며 지구는 모락모락 김이 오른다. 창은 밤과 낮의 밀실, 빗장을 풀면 알칵 쏟아지는 일상. 은하의 강이 흐르던 내 의식의 꽃밭에도 복마전 같은 하루가 몰려온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예림의 아침, 박남수의 아침, 그리고 이 홍문표의 아침, 여기서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다만 표현을 달리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화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달빛에 허기진 산들이 뿌연 새벽 바다를 헤매고 있다. 아침에 산에 올라가 보세요. 안개가 쫙 밑으로 깔려있죠. 그것을 나는 달빛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달빛에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달빛에 허기진 산들이 뿌연 새벽 바다를 헤매고 있다. 뭐 다른 말로 할 수도 있겠죠. 태양의 입김, 아까도 어디서 태양의 입김 뭐가 있었죠? 그 어디서 누군가가 무슨 입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 이미지가 햇살의 입맞춤으로 뭐 그런 말이 있네요. 햇살의 입맞춤. 그래서 태양의 입김. 밤의 명선을 사르면 지구는 모락모락 김이 오른다. 자, 창 나왔습니다. 아까도 문들이면 창. 네. 신혜림에게는 문이라고 했어요. 나는 창이라고 했어요. 창은 밤과 낮의 밀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문 사이를 두고 밤과 낮이 바뀐다. 그래서 나는 창은 밤과 낮의 밀실. 빗장을 풀면 왈칵 쏟아지는 일상. 창문 열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창은 밤과 낮의 밀실. 빗장을 풀면 왈칵 쏟아지는 일상. 자, 앞에 신예림은 새벽이 하얀 모습으로 문 두드리면 그랬고, 박남수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창은 밤과 낮의 밀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은하의 강이 흐르던 내 의식의 꽃밭에도 그 복잡하던 내 상상, 꿈 이런 것들, 복마전 같은 하루가 창을 여니까 몰려온다. 이렇게 하루가 복잡한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다시 그럼 아침 반기룡의 한번 시를 볼까요? 마스크 볼게요. 아침 반기룡. 밤의 자식들이 우르르 몰려온다.
창가의 참새들은 작은 음악회 열고 빗잔 뻐꾸기는 소프라노로 다가간다. 농부의 쟁기는 라르고로 신문 배달부는 바바체로 고속도로 차들은 게스토로 줄행랑 친다. 어제의 약속이 와르르 펼쳐진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는 보세요. 밤의 자식들이 우르르 물러온다 이랬습니다. 그럼 아까 박남수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이것도 자식들이죠. 결국 밤의 자식들이 우르르 물러온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을 만났을 때 나는 뭐라고 아침을 스케치할까? 어떤 사람은 밤의 자식들, 어떤 사람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창은 밤과 낮에 밀실 문을 두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 아침에 대한 이미지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할까?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은요, 이 사람은 창가에 참새는 참 음악회를 열고 해서 뭐 음악회에서 음악에 대한 용어들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소프라노, 라르고, 비바체, 프레스토 점점 더 강한 그런 용어들이죠. 이제 그러고서 어제의 약속이 와르르 펼쳐진다. 자, 어제의 약속이 와르르 펼쳐진다. 은하의 강에 흐르던 내 의식이 꽃밭에도 봄마전 같은 하루가 몰려온다. 왈칵 쏟아지는 일상.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게 그거지. 자, 이렇게 아침의 이미지는 이렇게 그 아침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무엇은 무엇이다. 아침은 무엇이다. 다 은유로 썼죠. 은유로 썼습니다. 주어 플러스 소수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자, 그런데 강원교회 아침은 좀 다릅니다. 강원교회 아침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 이거 아침 가는 이제 내려놓았다. 어둠은 어둠과 함께 놀이하는가. 한 물결이 또 한 물결을 내리는 듯이, 또 한 슬픔을 내리는 듯이. 그대는 추억의 날인지 흩어지는 눈썹들, 지평선에는 가득하구나. 어느 날이 내 젊은 눈썹도 흩어지는구나. 그대 지금 들고 있는 것 너무 많으니 길이 길 위에 얹혀 자꾸 펄럭이는 밀려놓고 그대여 텅 비어라. 길이 길과 껴안게 하여라. 저 꽃망울 드디어 꽃으로 피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네 사람들은 그 아침 이미지를 스케치하는 형식으로 감각적인 느낌을 중심으로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쓸 때 또는 그림을 그릴 때 왜 그림에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구상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럼 시도 그런 실제 느낌,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시각적인 이런 것들을 상상력을 구사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좀 내면화시킨다. 내면화시킨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감각적인 것보다는 그것을 좀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방법.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것을 그런 감각적인 느낌만이 아니고 좀 의미, 아침이 주는 의미가 뭐냐? 그게 이제 추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물시, 하나는 관념시. 크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사물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을 중심으로 해서 쓴 시. 하나는 좀 생각, 의미를 주로 다루는 시. 자, 이 시는 좀 의미를 다루는 시로 봐야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내려놓아라. 아침이 어떻다가 아니고 아침이 되었으니 이제 내려놓아라. 어둠은 어둠과 놀게 하여라. 야, 지난날 고민이라든지 과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 골치 아픈 것들 다 떠나보내고 새날이 밝았으니까 이제 내려놓아라. 한 물결이 또 한 물결을 내려놓듯이 또 한 슬픔을 내려놓듯이 내 과거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맞이하라. 그대는 추억의 낡은지 흩어지는 눈썹들 지평선에는 가득하구나. 어느 날에 내 젊은 눈썹도 흩어지는구나. 그대 지금 들고 있는 것 너무 많으니 길이 길 위에 얹혀 자꾸 펄럭이니 그 복잡한 것들 뭐 여기도 주록에 썼지만 다 복잡한 과거 다 그 밑에 결론은 내려놓고 그대여 텅 비어라. 길이 길과 귀함께 하여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라. 그리고서 저 꽃망울 드디어 꽃으로 피었다. 그래서 새롭게 탄생하는 삶. 이렇게 해서 이 가문교는 좀 그 새날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삶. 뭐 이걸 과거를 소멸시키고 뒤로 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춘 좀 관념적인 시다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종의 아침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아침 정현종.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있는 건 오로지 새날 풋 기운. 운명은 혹시 저녁이나 밤에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으나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네. 간단하신데 상당히 또 이렇게 아주 묵직한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아주 대단해요. 이것은 감각적인 시가 아니고 명상적인 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난 운명이 뭔데?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운명이 뭐예요? 운명은 타고난 운수가 운명 아닙니까? 정해졌다. 이런 겁니다. 운명. 내 팔자는 정해졌어. 그게 운명이죠. 그런데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타고난 팔자가 없어. 근데 여기는 굉장히 이 정현용은 원래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현실론을 주한 현재 이런 것을 말하면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 그게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여모양역골 그러니까 뭐냐 조상이 나를 여모양역골을 만들어 과거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묘탓이다. 태어나기를 내가 잘못해놨다. 이게 다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나를 결정한다는 생각. 이게 과거가 나를 결정한다는 운명론입니다. 근데 아침에는 과거 생각이 안 나요. 왜? 너무 새롭고 신선하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근데 저녁에는 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있는 건 오로지 새날 풋기운. 네, 새날 풋기운. 이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아침은 새날 새기운. 운명은 혹시 저녁이나 밤에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밤에 거요. 운명은.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굉장히 선언적인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대한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할 때 이렇게 감각적인 은유로 쓸 수도 있고 또 의미, 깊은 의미로 시를 좀 이렇게 관념적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시를 쓸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